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3월달에 시작을 했어요. 0.25% 올리기로 발표를 했. 그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제로금리가 되면서 이제 초저금리 유동성이 시작이 됐잖아요. 집값에 불을 질렀어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초저금리 유동성이 이제 종말이 됐다. 끝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큰 일단 이정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은 조일 수밖에 없다. 기존에 나갔던 대출도 회수할 수 있다. 자, 긴축도 하겠다고 5월달부터 5월 예정으로 긴축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자, 나갔던 원금도 회수하겠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금리와 집값은 관련이 없다. 막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상승을 한다. 뭐 그렇게 또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3%였던 게 5%인데 그것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급등을 하거든요. 뭐 급등을 하면 뭐 몇 억씩 급등을 하니 금리의 인상분도 무시하고 집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집값은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거는 그 초기 집값이 바닥일 때 아니면 뭐 상승의 어떤 중반기일 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별 대출 총액이 커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일 때는 한 2억만 대출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2억 내지 뭐 3억 뭐 그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그 5억짜리 집이 10, 뭐 2, 3억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7, 8억 뭐 그렇게 대출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다가 금리가 2배가 됐는데 어떻게 집값에 영향을 안 줄 수 있냐고. 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명히 영향을 주고 그리고 지금 이미 전세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부동산 현장에서 보면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뭐 요즘은 대부분이 다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뭐 그게 70%, 80%, 뭐 50%뭐 그런 퍼센테이지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이 대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벌써 전세를 구하는 총액이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낮아지더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 25평이 뭐 전세 2억, 뭐 2억 2, 3천 뭐 그렇게 시세를 했는데 벌써 2억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 집을 계약하는 것을 꺼려하더라는 거예요. 꺼려하더라. 민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보다는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월세가 더 싸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전세로 살 바에는 전세로 살아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월세가 더 싸더라. 그래서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전세가 많이 안 나가면 뭐 그전에 그 집을 사시는 분들 뭐 갭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나중에 입주하더라도 뭐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이 자, 그렇게 되면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갭 투자로 사시는 분들은 전세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를 빼주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값이 폭등을 해야 사람들이 그게 매매로 돌아서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데서 그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집을 산 거를 보면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전세를 내놔야 되니까 자, 그분들도 보면 거의 자기 돈 없이 산 경우가 많아요. 계약금만 치르고 나머지 전세로 치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대출이 아주 꽉 차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3억, 4억씩 그렇게 차 있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전세를 3억에 그 대출을 3억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출 이자를 100만 원 내던 것을 200만 원 내게 되는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전세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수 수요는 일축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금리 인상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시작으로. 자,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고, 자, 그런 효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만약에 가격의 어떤 높은 가격의 집값들을 그렇게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당신의 부모 형제에게 지금 집을 사라, 이거 사라, 추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 형제들에게 추천할 수 있냐 이거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들은 그 집을 추천할 수 있나? 저는 추천할 수 없다고 봐요. 자, 3년 만에 금리를 미 연준이 올렸고 앞으로 6회 추가 인상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5월 달에 양적 긴축도 하겠다 그래요. 자, 이게 그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거의 예상했던, 기존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은 그것에 반응을 해서 상승을 했죠. 미국도 상승하고 우리도 상승하고 다 예상했던 거니까 그 악재는 다 흡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장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흡수했지만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가 그 점도표인데, 그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이 1.875라고 그래요. 1.875. 자, 연준이 사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원자재 값이 폭등해가지고 혼란 속에 다 빠졌잖아요. 사실 지금 세계에서 벌어나는 모든 일이 이런 금융시장 저금리 정책의 영향도 있어요.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또 일어난 전쟁, 그런 것도 다 영향이 있거든요. 이제 연준이 올리기로 했는데, 이 점도표상 보면 내년 말 2023년 금리 예측 수준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2.75%예요. 2.75. 올해가 1.75니까, 이게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도 한 4차례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2005년과 2008년 7번의 금리 인상 때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2004년에서 2006년 17번 올린 것에 가까울 정도라고 아주 급격한 금리 인상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금리 인상의 스텝이거든요. 이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이비 스텝이 아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올리고 풀었던 돈도 다 회수하겠다. 자, 저금리 시대의 종말이 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는 충격이 온다라는 거죠. 파월 의장이 5월부터 자산 축소를 하겠다. 이것도 원래 연말에 예정됐던 건데 5월부터 축소하겠다고 그래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할 때 미국채와 MBS 등을 대거 사들여 현재 보유자산이 8조 9천억 달러인데, 자, 이걸 다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팔고 나갔던 자금들을 회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저금리 유동성의 종말이 왔다라는 거. 자, 이게 미국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도 미국에서 대출 받은 게 많거든요. 은행들이.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했어요. 한국은행도 올해 한 2번 내지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3차례 올리면은 연말에 한 0.0 정도. 그러니까 미국은 한 1.85.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2.0 정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얘기할 때 이래요.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요. 자, 코펙스 금리가 우리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코펙스 금리로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코펙스라는 게 뭐냐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이 얼마의 이자를 주고 돈을 조달했느냐에 대한 자료를 근거해서 가중평균에서 산출한 금리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때 주는 금리죠. 주는 금리. 상대방에게 주는 금리. 자,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올 때 주는 금리예요. 은행의 그 금리. 거기에다가 이제 대출 금리를 붙여서 자기들 은행의 마진까지 넣어서 주는 게 이제 담보대출 금리가 되겠죠. 자, 코픽스 금리의 가중 평균치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중 8개 은행에서 조달하는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양도선 예금증서, 국채 등 수신상품 자금의 어떤 평균 비용을
가중평균에 산출한 거예요. 그게 코픽스 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픽스 금리라는 거는 이런 가중평균치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평균치가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그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기준금리하고 틀리다. 요런 그 어떤 상품들, 예적금, 상호보금, 뭐 주택보금,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가중평균치를 내서 한 달에 한 번 내는 게 코픽스 금리고, 그 코픽스 금리를 그 기준으로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주담보대출 금리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픽스 기준금리가 얼마인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1.7이잖아요.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더 높잖아요. 이게 이제 코픽스 3월 15일자 1.7이다. 자, 우리가 그 주담대 금리가 이제 연말 가면 한 7%대 나온다. 자,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코로나 이전인 뭐 2019년 10월 당시에도 기준금리는 1.25였다라는 거, 1.25. 자, 지금과 똑같다. 2019년도 1.25이고, 지금도 1.25인데, 2019년과 지금의 주담보 금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19년도에 주담보 금리는 2.50에서 2.74였는데 현재 금리는 상단이 5.73, 2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코픽스 금리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이런 코픽스 금리가 더 올라가서 주담대 금리가 상단이 7%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코픽스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냐?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 정부가 요즘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적자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면 돈을 많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고채. 그래서 이제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 자, 그러니까 돈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그 예산 적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 부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 그게 다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많은 돈을 빨아갈 것이고,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출금리의 선행지표가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해 말에 1.80이었는데 최근에 2.28, 3개월새 0.58 이제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담보 금리도 당연히 올라간다. 상단이 5%인데 이제 후반기에 7%대까지 올라간다라는. 자, 여러분 그 주담보 금리가 이제 7%대 되면 주택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많지가 않다라는. 7%대 내고 뭐 5억 6억씩 대출받아 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2.5%, 3%대까지는 그래도 샀는데 총액이 크더라도 살 수 있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또 총액이 더 높아지잖아요. 거기다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내는 이자의 2배 또는 뭐 2.5배를 내야 되니까 집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집값 상승과 금리가 관련이 없겠어요. 자, 요즘 최근에 그 전세자금 대출도 4대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자, 이달 말 전세대출 금리가 최고 연 4.8%래요. 전세대출 금리가 거의 5%란 얘기예요. 자, 1년 전보다 1% 상승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세를 못 구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 월세로 계산하면 한 3%에서 4%다 이거예요. 3%, 4%. 그럼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월세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달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5.08이다. 5%는 뭐 이제 왔고 연말에 7%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행보다는 보험사가 주담대 금리가 더 비싸거든요. 이 보시면 이 주담대 금리가 삼성생명도 5.99, 거의 6%잖아요, 상당히. 하나생명도 5.16, 교보생명도 5.5, 그다음에 KB손해보험도 6.31. 자, 이게 현재 그 공시된 주담대 금리예요, 보험회사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이게 또 그 DSR 적용이 되고 뭐 그러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험사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험사는 이렇게 또 4대 시중은행보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뛴 금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거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악재는 없어요. 금리가 인상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악재는 없어요. 이제 주식장은 이제 그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떨어진다. 그런 거는 뭐 귀에 담으실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주식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금리가 올라가야 내가 더 많은 이자를 내는데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유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값이 뛴 거는 저금리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고금리가 된다. 당연히 이제 집값은 더 상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전세 가격이 일단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전세는 다 그 대출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어려울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매매가의 상승이 안 될 것이다. 뭐 대부분이 그 상승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전세값이 상승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자, 그런 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5%, 뭐 6%대 가면은 이제 상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상가 사가지고 월세 줘봤자 3%에서 4%밖에 안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야 지금. 뭐 많이 나와야 진짜 많이 나와 5%인데 지금 상가 사면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상가는 사시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미국이 내년까지 계속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제 집값 상승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이제 올해 내년 지나면은 이제 시장의 공급 물량이 확 풀리잖아요. 2023년 지나면 또 시장 공급 물량이 풀린다. 자, 그런 그 스케줄과 맞물려서 금리 인상과 또 공급 물량 맞물려서 주택 가격은 분명히 지금 안정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전 MB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MB 정권에서는 집값을 잘 잡았잖아요. 그 시장론자들이니까.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주택 정책도 피고 주택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이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새로운 공급 정책들이 또 나올 것이다. 저는 뭐 그것과 맞물려서 금융상과 맞물려서 집값은 안정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